알루미늄 용기들, 알루미늄 호일, 뭐 이거 거기다 여러 가지 노출시키거나 그다음 열에 가해졌을 때 알루미늄 성분들이 용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각적 공고상이기도 한 만큼 그런 알루미늄 식기류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는 좀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배출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짧게 대답하기 좀 어렵고요. 뭐냐면 너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방에서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가스레인지 이런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이 전기레인지라고 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조건 안전하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파는 차치하더라도 전기레인지라 하더라도 전기레인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고 이제 인덕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다 프라이팬 올려놓고 요리하게 되면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 순식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기름 두르고 이제 식용유 두르고 요리하다 보면 역시 유해한 유증긴 말할 것도 없고 분해 생성물들이 막 공중 엄청 날아가거든요. 그걸 요리하시면 직접 제일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분해 생성물들이 많이 생성되게 되면 그걸 먹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온에서 지지게 볶는 것보다는 그냥 적절히 삶아 드시거나 그 다음에 데쳐 드시는 거 약간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한 조리법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이게 절대로 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실제로 최근에 조사했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식 종사자분들, 급식이라는 게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 종사해 주시는 분들, 요리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집단으로. 근데 무려 30%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폐 이상 소견. 거기 일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양한 연령층이 계신데 30%가 무려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해한 걸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한두 번이야 괜찮죠. 근데 뭐든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문제거든요. 담배술이 그래서 정부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노출되면 폐 이상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리하실 땐 반드시 좀 환기하시는 것도 좀 주의해 꼭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삶아 드시는 것을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좀 사용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비닐팩 있죠. 가끔 비닐팩에다 음식물 소분해서 냉동고에 막 많이 소위 말해서 좀 쑤셔 넣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냉동고에 그렇게 넣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꺼내잖아요. 완전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과 접촉돼 있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개봉하게 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결국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그래서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찬물에서 담그시면 됩니다. 찬물에만 담가놔도 해동이 돼요. 해동이 된 상태에서 그때 개봉하시는 게 미세 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도 실리콘 도구 많이 쓰시는데요. 실리콘 도구들 실리콘 도구 정말 여기저기 많이 써요. 용기로도 쓰고 덮개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대해 관련된 소문도 사실 좀 많습니다. 실리콘 제품들 열을 가했더니 유해한 게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해외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국내 연구 결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실리콘 제품도 저도 실험 분석해본 게 있습니다. 여러 제품까지 해봤었는데 기본적인 그냥 음식 약간 따끈따끈한 음식 닿았다고 해서 유해한 물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실리콘 제품들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서서히 조직이 끊어져요. 약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그냥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쓰다 보면 이게 음식물 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니까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리콘 제품들은 좀 흠집이 많이 눈에 보일 정도면 그땐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음식이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거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뭐냐면 제가 직접 실험한 건데요. 실리콘 제품 이제 다들 몸에도 들어가는 보형물이니까 성형 보형물 소재니까 안전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게 세척을 하잖아요. 세척을 하고 충분히 물로 헹궜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혹시 세제가 남지는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제가 다른 소재에 비해서 많이 용출되더라. 이런 거 제가 직접 실험적으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제품들은 특히 헹구는 거,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식기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괜찮겠거니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물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충분히 세척하는 거, 헹궈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밥은 다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솥 특히 내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또 최근에 이런 주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관련해 저러고 밥솥 잘못 관리하면 중금속이 오염된다 이런 기사도 실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 내솥이라는 게 그 소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요새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테인리스 기반이 많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알루미늄 기반으로 된 건지는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문의해 보시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루미늄 기반으로 뭔가 코팅된 그 위에 다시 뭔가 불 속의 수지로 코팅된 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쓰인 거라면 이제 적어도 코팅이 벗겨졌다면 알루미늄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음식 해 먹는 거는 밥을 해 드시는 건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기반이라면 코팅 벗겨지면 바로 버리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스테인리스, 사실 요새는 스테인리스 기반이 제일 많습니다. 요새는 스테인리스 자체로 내수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테인리스 기반으로 겉에다 뭔가 불속의 수지로 코팅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스테인리스의 뜻이 뭐죠, 여러분? 스테인리스, 녹이 잘 안 쓴다는 게 스테인리스의 뜻인데요. 그럼 영원히 안 쓸까요, 여러분들?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테인리스 여기저기 많이 쓰이잖아요. 뭐 프라이팬으로 쓰이고 많이 쓰는데, 오늘날 보는데 좀 오랫동안 썼는데 오늘날 보니까 살짝 불그스름한 점들, 불그스름한 색깔들, 자세히 보시면 좀 오래된 것들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저는 몇 번 봤는데, 제가 쓴 제품 중에서 이게 부식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녹이 잘 안 쓰는 거지 영원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관리가 잘못되거나 잔여물들이, 음식물이 남아서 염도가 높은 거라든지 산도가 높은 것들이, 잔여물들이 남은 게 오래되면, 그러니까 관리 잘못하면 부식이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니켈과 크로뮴 같은 게 용출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크로뮴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기반의 소재라 하더라도 적어도 쓴 지 1년 넘으면 주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색깔 같은 거 혹시 좀 부식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색깔 변화 좀 보실 필요 있고요. 색깔 변화가 없다면 관리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좀 오래 쓰셔야 되는데, 색깔 변화가 서서히 좀 뭔가 좀 보인다, 불그스름한 게 뭐 한 점 하나가 좀 보인다, 그러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모든 전기밥솥 회사가 내솥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도로 그렇게 비싸게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는 교체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그럼 코팅 소재는 뭐 불속의 수지가 코팅되어 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실험해봐도 그렇고요. 뭐냐면 불속의 수지가 그렇게 또 만만한 소재는 아닙니다. 굉장히 안전한 소재는 맞아요. 그래서 일반 밥솥에 한다고 해서 막 미세 플라스틱이 막 엄청 떨어져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요. 근데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많이 떨어져 나가냐면 오히려 우리가 세척할 때 우리가 막 뭐 문지르거든요. 특히 거친 거 있죠, 뭐 금속류 막 그런 걸로 막 이게 스테인리스하게 철 수세미로 막 문지르게 되면, 그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서히 많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코팅이 벗겨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관리 잘 하시려면 좀 부드러운 거 있죠,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좀 문지르시는 게, 그렇게 세척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용기들, 그 다음에 식기구류,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이거 알루미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거기다 여러 가지 염도가 높거나 산도가 높은 거나 거의 노출시키거나 그다음 열에 가해졌을 때 알루미늄 성분들이 용출되는 건 맞습니다.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근데 사실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배출됩니다.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정상이고요. 별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장 기능이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충분히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못 되고 이제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조차도,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알루미늄 섭취는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도 높은 그런 것들은 알루미늄 식기류에서는 조리하지 말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 공고사항이도 한 만큼 그런 알루미늄 식기류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는 그냥 거기다가는 산도 높거나 염도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켈 같은 거는 스테인리스가 부식됐을 때 이제 보통 용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들어오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됐을 때 얘기고요. 평소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여부들, 그러니까 오래 썼을 때 스테인리스 제품을 한 2, 3년 쓰다 보고 또 그 이상 쓰다 보면 관리 잘못하면 부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하시고, 그래서 결국 세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제품도 세척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눈에 보면 대충 깨끗해 보이는데 이 미세한 홈들이 점점 많이 생겨서 잔여물들이 미세하게 껴요, 점점. 눈에는 물론 깨끗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세척에 신경 쓰셔야지만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우리 몸에 머물게 되면 이게 치매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 반론의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기법적으로 근데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노출될수록 쌓일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우리가 일부러 노출할 필요는 너무 많이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류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리콘 제품들, 요새 많이 쓰시는 실리콘 제품은 영원한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구멍 뚫릴 때까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반드시 좀 흠집 눈에 띄게 많이 보일 정도가 되면 미련 없이 새로 구매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리콘 제품은 주방 세제, 잔여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솥, 내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시 스테인리스 기반이라고 하면 역시 부식이 안 되게 관리 잘하는 거, 세척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식 여부 잘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기반의 소재라고 하면 코팅되어 있는 소재면 코팅이 벗겨지면 역시 미련 없이 교체하자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비닐팩 같은 거는 반드시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그냥 개봉하지 마시고 찬물에 충분히 해동한 다음에 개봉하시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또 직접 실험한 건데요. 여러분 가정용 랩 있잖아요. 랩 많이 쓰실 텐데요. 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음식물에 감싸서 전자레인지 돌릴 때가 있죠. 그래야 수분이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식품들은 랩을 감싸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근에다가 가정용 랩을 감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봤습니다. 그 랩을 뜯어요. 그리고 그 당근에 있는 표면을 특수현미경으로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그때 충격적에도 미세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 너무나 많이 달라붙는 걸 저희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랩 같은 거는 진짜 감싼 정도로만, 가정용 랩은 그냥 감싼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음식에 직접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위해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랩 있잖아요. 랩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가정용 랩은요, 집에 있는 제품 한번 딱 들여다보시면 폴리에틸렌이라고 적혀 있어요. PE라고 적혀 있거나요. 그럼 앞에 LD, PE. 결국 이 PE, 폴리에틸렌, 이건 우리는 폴리올레핀 계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정용 랩은 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그런데 업소용 랩은 좀 달라요. 업소용 랩은 PVC 랩을 많이 씁니다. PVC 랩을 쓰는 게 불법도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아요. 왜 좋냐면 쫙쫙 늘어나고요. 그리고 딱 음식에 용기에 딱 붙였을 때 잘 달라붙습니다. 점착력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기 마트 가면 고기 사잖아요. 고기가 랩에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고기를 딱 구매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습기가 차 있으면 어떨까요? 습기가 차 있으면 선명하지가 않겠죠. 그럼 고기가 신선해 보일까요? 신선해 보이지 않겠죠. 그럼 구매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제.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랩으로 감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마트 고기 감쌀 때는 PVC 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PVC 랩으로 감싸진 것들이 뭐 이런 배달업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기 포장할 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PVC 랩에는 이제 가소제라는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소제가 들어간 PVC 랩은 또 다시 두 가지 종류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국내산이냐 해외에서 생산한 거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쓰고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은 PVC 랩 제조업체들이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안 써요. 이제 다른 가소제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뭐 국내산 제품인지 해외산 제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뭐 프탈레이트 가소제 좀 소량 첨가하는 거가 유통돼도 그건 불법도 아니고요. 그런 거 수입해서 팔아도 불법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문제지만, 최근에 친환경 가소제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조차도 그 ATBC라고 하는 친환경 가소제로 또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동안 안전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거 관련된 독성 결과도 최근에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뭐 정부에서 허락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닿자마자 뭐 랩에 그 고기에 닿자마자 막 뭐 가소제가 용출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하고 있을 때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트에서 우리가 고기를 사갖고 왔다면 바로 랩 가리하는 게 좋습니다. 랩을 가리해서 가정용 랩을 감싸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딱 드실 만큼만 사와서 구워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있고요. 아무튼 랩 가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바람직할 거고요. 그리고 접촉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날 가서 사오시면 아무튼 랩가리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음식 같은 거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가급적이면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으로만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차근차근 좀 몇 가지만 핵심적인 말씀드리면, 일단 플라스틱이 바다로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야 뭐 분리수거 잘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슬프게도 태평양 어디 한가운데 쓰레기섬, 플라스틱 섬이 생기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피디님? 플라스틱 섬이 쌓이고, 플라스틱이 계속 쌓여서 그게 하나의 섬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것까지 현상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바다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들어도.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서서히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되면서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 수산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미세 플라스틱만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게 또 바다에 존재하는 약간 중금속들도 미세 플라스틱 잘 달라붙어요. 붙은 상태에서 수산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 상위 포식자에 또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또 미세 플라스틱이 넘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미세 플라스틱 발생된 원인이 또 다른 또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페트병, 생수 이거 정말 많이 다들 쓰시잖아요.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애용하실 텐데, 여러분 페트병 용기라는 게 처음부터 그 모양일까요? 페트병 용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형 가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형 가공을 하게 되냐면, 먼저 처음에 그 프리폼이라고 해서 사출 성형을 먼저 한번 한 다음에 얘를 고압 고온에서 이제 블로우 성형이라는 걸 해요. 정말 부는 겁니다. 블로우 성형. 기계로 이제 블로우 성형을 하게 되면 이제 틀에 맞춰서 블로우 성형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고온 고압에서 노출되면 그 PET 소재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분을 좀 미량이라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게 되면 조직이 좀 끊어집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끊어진 상태에서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끊어진 상태에서 물이 담기니까 조각이 떨어져 나오겠죠. 역시 눈에 안 보입니다. 다행히 눈에도 안 보일 정도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또 최근에 또 그 해외 연구 결과 중에서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요. 티백 중에서 플라스틱 삼각망 같은 거 다 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역시 뜨거운 물 부어서 실험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떤 해외 연구에서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노 플라스틱이 뭐 억 개, 수억, 1억 개 이상 그런 게 발견돼서 충격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랬냐면, 그 조직이 미세하게 끊어져 있어요. 그렇게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 붓게 되면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참 예전에 7년, 8년 전인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연구진이 이제 생수병, 전 세계 생수병 브랜드를 이제 실험해 봤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한마디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우려를 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세계보건기구가 뭐 사람들을 이제 달래는 훈훈한 그런 입장을 냈었는데, 뭐라고 하냐?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훈훈한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150마이크론, 우리가 주로 노출된 게 주로 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근데 거기에 되게 미묘한 어떤 단서를 답니다.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를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1마이크로미터가 참고로 1000나노미터입니다. 아무튼 그 1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알 수 없다. 그거는 뭐 연구된 바가 없으니까 세계보건기구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다들 그러고 나서 세계보건기구가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흐릅니다. 2022년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네덜란드 성인을 데리고 실험을 한번 해봐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과연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라고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랬잖아요. 크기가 큰 건 흡수가 안 된다고 해서, 먹어봤자 변돌다 배출된다. 근데 네덜란드 성인들 22명인가 조사했더니 17명한테서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거예요. 폴리스타일린 플라스틱, PET 미세 플라스틱, 폴리올레핀계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그때 그랬죠? 크기가 크면 흡수 안 된다면서요. 근데 혈액으로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을까요? 흡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밝혀졌던 거죠. 이렇게 밝혀진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3년 전에서야 그런 것들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왔을 때 어떤 독성이 있을까요? 이런 연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문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저도 다 일일이 다 공부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게 들어왔을 때 뭐 독성 결과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연구진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PS,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거 가지고 PS는 어디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 일회용 그 커피 뚜껑 있죠? 그 흰색 커피 뚜껑, 그게 PS 폴리스타이렌이고요. 또 우리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 또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 사발면 있죠? 그런 거, 그것도 다 폴리스타이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만두 가끔 포장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두? 네, 만두 그 약간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 용기에 주잖아요. 포장해 주잖아요. 그것도 다 PS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동물 실험 해봤더니 왕창 먹여봤습니다. 먹여봤더니 위암 발생률이 더 증가하더라. 그리고
암 환자 있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전이거든요. 전이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이더라. 뿐만 아니라 항암제 내성도 더 증가시키더라. 항암제 내성 생기면 그거 여러분 최악인 겁니다. 항암제 내성을 더 증가시키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의 예시인 거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독성 결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건 안 밝혀졌어요.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먹었을 때 이제 넘어가는 까지 밝혀졌죠. 그런데 과연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빠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빠질까요? 이게 안 밝혀졌습니다. 어떤 경로로도 수많은 경로로 미세플라스틱 먹잖아요. 그럼 다들 궁금하시죠? 이게 그럼 언제 지나야 빠집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게 지금 명확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혈액을 넘어가는지 밝혀진 것도 3년 전에 밝혀졌어요. 몇십 년 전에 밝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연구 결과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먹은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나 머물다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페트, PET 소재를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 페트 생수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뭐 해외 연구 결과도 그렇고 국내에서 연구진이 또 실험한 결과도 있는데요. 역시 대다수의 페트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팩트고요. 이제 PET 이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관찰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독성 연구 결과가 충분한가? 라고 했을 때 아직 PET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완전 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뭐 그런 명확한 독성 결과가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연구 결과가 밝혀지겠죠. 아까 PS 미세플라스틱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막 위암 발생 가능성을 높였던 것처럼 PT도 연구가 계속 되다 보면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속속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마디로 의외로 단순해요. 제가 항상 던지는 메시지가 의외로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면 됩니다. 페트병 소재는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미세플라스틱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세플라스틱 먹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면 결론은 가급적이면 적어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텀블러 있죠. 스테인리스 텀블러 이거 하나 담아서 들고 다니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출근하시거나 그걸로 외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뭐 주변에 정수기에 물 담을 수가 없다면 그땐 사 드셔야겠죠. 목말라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페트병이라는 게 또 소재가 재활용이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0%대인데요. 말이 50%대지 이게 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됩니다. 태우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또 이용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엄밀히 태우면 환경 물질 또 오염 물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런 태우는 걸 빼고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률은 한 2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은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바라는 바고요. 이걸 뭐 마음껏 쓰고 막 권장하고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 하나 뭐냐면 수돗물이 좋습니까? 뭐 정수기가 좋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듣는데요. 일단 뭐 수돗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돗물 그 관리 기준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엄격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물을 관리하는 게 바로 수돗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수장에서의 물은 깨끗해요. 근데 그 물이 우리 그 상태로 그대로 우리 가정집에 배달이 되면 운송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수도 간의 그 상태는 여러분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상수도 간의 그 오염된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뭔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집에 있는 수돗물은 너무 좋습니다. 이것만 드셔야 됩니다.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수도관을 우리가 뭐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거 교체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땅을 한번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교통마비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집집마다 이 수돗물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돗물 자체는 너무 좋지만 이걸 그냥 무조건 드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집집마다 수질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지자체 연락하시면 예약하시면 직접 검사원이 옵니다. 와서 한번 수질 검사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통과하고 나면 그래도 음용수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마 정수기 많이 의존하실 텐데요. 사실 정수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정용 쓰시는 정수기는 적어도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거릅니다. 가끔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정수기 들어가는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떨어져 나오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 소재가 되게 견고한 소재예요. 그래서 그 정도 물에 의해서 막 엄청 뭐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막 수십억 개, 수만 개가 떨어져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조직이 막 엄청 떨어져 나올 정도 되기 전에 이미 코디네이터 분이라고 하시죠? 정식으로 와서 교체해 주시잖아요, 필터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까지 정수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정도는 정수기에 다 걸러지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그냥 받아서 그냥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담아서 다니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브리타가 그러니까 해외 지금 미국에서 소송 중이에요. 참고로 소송 중이라는 게 성능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송 중인데 그냥 결론 안 났습니다. 참고로 안 났고 근데 거기에 쓰는 필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리타 필터도 뭐 그냥 일반 스탠다드 필터가 있고 뭐 엘리트 필터가 있고 막 이런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 제품을 보면 달라요. 필터가 달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필터를 쓰고 있는지 엘리트 필터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능만 나와 있어요. 뭐 미세 플라스틱 뭐 무슨 입자들 미세 입자 숫자는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5mm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입자는 뭐 이상은 걸러질 수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뭐 저감 효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몇 % 저감한다는 얘기인지 1% 줄여준다는 얘기인지 90% 줄여준다는 얘기인지 이건 뭐 정확히 그 수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차마 수치를 공개 안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게 제가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 유튜브 영상에서 수치를 공개하면 제가 검증해드리겠다. 제가 교차 검증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뭐 중금속을 90% 저감한다 라고 적어놓으면 제가 실험실에서 직접 검증을 해보겠다. 근데 수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 검증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제품을 제가 마치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딱 했더니 이건 90% 저감되네요? 제가 홍보해주는 거가 돼버려서 먼저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론은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브리타 측에서도 제 영상 본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저한테 연락 온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광고 관련해서 연락이 오긴 했었었는데 광고 관련 뭐 신제품 개발했다고 뭐 커멘트 해줄 수 없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 영상 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왔던 거 보면 근데 본인도 아무도 공개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성능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잔류 유기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부산물들 미국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환경단체인가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봐요. 브리타 가지고 근데 뭐 유기물 그러니까 염소 그 부산물들이 있는데 염소 부산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필터링이 뛰어나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실험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도 비슷할 거라 보긴 하는데 근데 미국 필터랑 우리나라 필터가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참 명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능을 빨리 공개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원히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애초에 발생하는 것들 좀 노출 최소화하는 거 아까 말한 TV 플라스틱 망 있잖아요. 뜨거운 물 붓는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 망이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에서 PLA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삼각망으로 제품도 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방송 내보낼지 마실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뭐냐면 이게 실제 옥수수로 만든 거 맞아요. 옥수수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 그걸 때 뜨거운 물 붓게 되면 이제 미세 입자들,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건 맞는데 생분해성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 분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분해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동안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요. 실제 독성료가 나온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그 PLA 미세 플라스틱조차도 독성료가 나온 바가 있고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혹시라도 막는데 일조할지 말지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금 연구가 충분히 안 돼 있고요.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PLA도 먹으러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오해하시는데 PLA 먹으러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생분해가 되는 걸 많이 쓰면 이걸 나중에 분리수거해서 땅에 묻어서 분해시켜버리자. 이게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PLA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줬다가 최근 그걸 취소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업계에서 막 반발하고 생산한 공장도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친환경 인증 취소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취소를 유예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편의점 가시면 비닐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생분해성 비닐입니다 라고 마크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환경부에서 취소하려고 했을까요, PD님? 왜 그랬을까요, PD님? 아니 생분해성이라고 처음에 인증해줬다가 지금 다시 취소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분 분리수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 따로 분리수거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생분해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땅에다 묻은 다음에 특정 온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습도도 70%까지 올려야 돼요. 특정 온도, 특정 습도로 올린 상태에서 또 특정 미생물을 뿌려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서서히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지금도 뭐 땅이 부족해서 뭐 아파트 지을 데가 없다, 뭐 수도권에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매립지도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정도 온도로 올리고 그 정도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다 비용이죠. 그거 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을 만들려면 그 정도 온도까지 올리려면 전기를 쓰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가스를 태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다 환경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막 그렇게 분해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런 걸 분해하는 과정은 전기를 쓰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찌지 않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걸 믿고 다 생산업체들이 많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는데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소를 유예하는 그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생물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도 취소하려고 했냐면, 일단은 별도로 분리수거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분리수거 해봤자 그 뭐 매립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서 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게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그나마 좀 되는 플라스틱조차도 이 생물해성 플라스틱이 이 재활용을 오히려 방해하더라. 또 별도로 그걸 또 다시 분리해야 되는 또 일이 또 생기는 거죠. 또 이게 혹시라도 오염돼서 이게 이리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혹시 분해돼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다른 일반 우리가 재활용하던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더 방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을 어떤 취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삶을 살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느 우리가 식품을 분석해봐도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하면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관찰은 됩니다. 그만큼 환경 오염됐고, 그 다음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또 식품은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일단 그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독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담배, 술 딱 그거잖아요. 제가 담배 하루에 2갑 핀다고 해서 폐암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제가 오늘 내가 소주 예를 4병을 먹었어요. 제가 바로 뭐 간암 걸릴까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왜 담배와 술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게 되면 몸에 문제 일으키니까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급식 종사자분들 보십시오. 그 유해한 어떤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들, 유해 물질을 계속 들이마시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죠. 근데 지속적으로 몇 년을 거쳐 들이마시니까 폐가 점점 다 이상해지셨던 거잖아요. 결국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활 속 습관들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가 식품에서는 아무래도 바다가 자꾸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 역시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산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아지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산물 섭취는 조금, 그러니까 섭취량은 섭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섭취량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 생수는 좀 사용을 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꼭 하나씩 갖고 다니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랩 같은 거 절대 음식에 직접 감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제로 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 음식물에 달라붙게 된다는 거. 제가 직접 특수현미경으로 관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꼭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폴리올레핀 계열, 그러니까 PE 소재가 비닐이 안전하다고 해도 거기다 음식물 담아서 냉동 보관한 다음에 꺼냈을 때는 바로 개봉하지 마시고 충분히 찬물에서 담가서 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봉하시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 가능성을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만두 용기 있잖아요. 만두 용기,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게 바로 PS라는 소재인데, 그럼 먹다 보면 은근 이렇게 자꾸 긁어요.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표면을 긁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또 용출되고 이게 또 먹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를 사발면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최대한 긁거나, 그러니까 막 젓가락으로 표면 안을 막 긁거나 이런 가능성은 최소화하시는 게,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실리콘 제품 플라스틱도 있고, 뭐 PP, PE 뭐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 집에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안상으로 보면 뭐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왠지 이게 구멍 날 때까지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내가 환경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적인 당장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이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용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흠집이,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흠집이 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눈에 띄게 흠집이 많아질 정도면 실제로 이게 조직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직이 많이 약해질 정도로 오래 쓰였다는 얘기고, 거기다 음식물 담고 뭐 하다 보면 떨어져 나와요. 계속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다. 오히려 환경이 걱정되신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분리수거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무튼 플라스틱 사용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줄이시는 게 가장 환경을 살리시는 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대중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요. 아니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사냐라고 이제 뭐 질문 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원시대로 돌아가자 막 그럴 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출연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사실은 공대 교수로서요 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그렇게 정확한 지식만 알면 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최대한 위험성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원시대로 돌아갑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담배, 술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든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오래 우리가 노출되면 암에 걸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급식 종사자분들 사례만 봐도 그렇고 유해한 거에 계속 노출됐더니 폐 이상 소견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유해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게 언제 어느 시점에 용출되고 내가 언제 노출되는지 이것만 아신다면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 거고 이런 책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해성은 무조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비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노출량도 줄일 수 있고 노출 횟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상명대학교 강사 교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